이 단계부터는 스타트업이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자금 조달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워킹캐피탈의 부담까지 더해져 프리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로 가고 이를 보충하기 위한 자금 조달이 시급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유리한 조건에서 하기 위해서라도 투자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성과는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여전히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타겟하여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MVP, 즉 Minimum Viable Product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계획하는 사업의 밸류 체인을 그려보고 어디를 집중하여 커버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과에는 매출 revenue, 이익 profit, 그리고 미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획득과 이전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만들려면 제한된 자원을 가장 확률이 높은 부분부터 집중해서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역량의 확보, 즉 프로큐어먼트가 중요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량은 사람입니다. 초기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스톡 옵션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톡 옵션에 있어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인 콜 프라이스는 최근 증자를 포함해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의 디스카운트를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의 행사 가능 기간은 스타트업 주식의 거래소 상장 이후 단계적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사업 성공의 객관적 기준을 거래소 상장으로 보는 것이죠. 이는 스타트업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퍼블릭 컴퍼니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벤처 캐피탈도 투자했던 지분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수 인력은 스타트업에서 사업 성공을 만든 뒤 그 대가로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스톡옵션은 물거품이 됩니다. 물론 상장 전이라도 기술 이전이나 M&A가 결정되는 등 종업원 노력의 성과가 입증될 만한 사건이 생기면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은 스타트업 내부 종업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능력 등 핵심 역량을 가진 외부 전문가와 계약을 통해서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조직 구성원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CEO는 종업원을 미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CEO 자신이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종업원이 아이디어를 쉽게 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하고 또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낸 친구에게 감사해야 하고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드랍됐는지 확인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조직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과학자가 CEO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가 대부분의 부가가치를 제공한다면 다수의 지분을 갖는 대신 CTO로 남는 것이 맞습니다. 성과를 위해 달리는 초기 조직에서는 실수도 많고 종업원 서로가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일이 급해지면 자신의 업무 이외에도 남을 대신해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성공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종업원들이 보유한 지분이 제공합니다. 남을 도와 공동의 성공을 만들면 그 대가가 나에게도 지분만큼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타트업은 경쟁력이 있고 가치관이 비슷한 파트너들로 팀을 이룹니다. 그들이 평생 함께하는 것이죠. 단, 기여도에 따른 합당한 지분의 배분은 중요합니다. 지분 배정에 대해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논리와 함께 설득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을 통해 공증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합니다. 한편, 키맨의 지분이 미흡하면 투자자들은 그의 이탈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는 우리뿐 아니라 누구나 욕심나는 분야입니다. 즉 경쟁자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점해야 할 필요가 생기고 사업 초기 필요한 역량 중 하나가 순발력입니다. 반면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여러 사업을 진행하려면 자기 자본을 확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창업자 및 파트너들의 지분이 크게 희석됩니다.
아직 스타트업이 어리고 가치가 낮을 때 지분을 헐값에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밸류체인 맵에서 성공 확률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스타트업의 그로스 포텐셜을 최대한 레버리지 쳐서 지분 다일루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단기 집중할 부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사업까지 균형 잡힌 파이프라인을 설계해야 하며 단기 성과를 레버리지 쳐서 장기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단기 쪽에 집중하면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너무 장기 쪽으로 기울면 투자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에 자금 조달은 기업의 생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벤처 캐피탈에게 을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즘처럼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역량이 훌륭하면 벤처 캐피탈들이 거꾸로 투자에 끼워달라고 애원하죠. 스타트업이 훌륭할수록 마음에 드는 벤처 캐피탈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스타트업의 지분을 초기에 싸게 벤처 캐피탈에게 주는 이유는 해당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의 거래소 상장까지 모든 자금 조달을 책임지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스타트업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자신이 초기에 싸게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증자에서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를 올려가며 자금 조달을 주도해도, 즉 추가 지분을 남과 함께 비싸게 사더라도 과거에 취득했던 지분의 가치가 오른 것이므로 만족합니다. 물론 상장 후 지분 가치는 더 오르겠지만 말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지분 가치를 계속 올리며 펀딩해주는 벤처 캐피탈이 있다는 것이 유쾌한 일이죠. 스타트업 초기에 지분을 넘길 만한 또 다른 상대는 전략적 제휴 투자자입니다. 즉 앞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과 자본을 섞어 함께 이윤을 내고 나눌 수 있다면 그 결속력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 파트너들에게는 초기에 지분을 싸게 넘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가급적 자금을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시큐리티를 찾는 행동은 스타트업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특히 쓸데없는 자금을 많이 쌓아두면 기업 가치가 희석됩니다. 급하게 투자자들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없이 벤처 캐피탈을 만난다면 나쁜 선입견만 생깁니다. 설령 자금 조달에 성공했더라도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꼴이 되죠. 반면 확실한 성과를 얻었다면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보며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그들의 돈을 놓고 판단하므로 투자 대상에 대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스타트업이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이는 매우 유익한 컨설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투자건에 대해 어떤 투자자들은 관심 없는 반면 어떤 곳은 귀를 기울입니다. 결국 그 스타트업의 가치를 볼 줄 아는 투자자가 기회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벤처 캐피탈마다 전문화된 영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스타트업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투자자를 찾아가야 자금 조달 성공 확률이 높고 좋은 조건의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면 그제서야 나머지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 초기 R&D 및 시설 등 고정 투자 부담이 큰 프로젝트일수록 벤처 캐피탈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레버리지에 따른 리스크 때문이죠. 이 경우 투자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강한 대규모 벤처 캐피탈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양한 투자자 네트워크는 도움이 됩니다. 한편 자금 조달 시 적용되는 기업 가치에 있어 프리와 포스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자본 가치를 300억 원으로 인정하는 스타트업에게 100억 원의 증자를 할 경우 프리 밸류는 300억 원, 포스트 밸류는 400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자하시는 분은 25%의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끔 의사소통이 잘못되어 포스트 밸류 300억 원인 줄 알고 왜 33%가 아니냐고 우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타트업에게 차입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빚에 대한 원리금 지급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주를 통한 자금 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투자기관들은 투자 위험 측정 능력이 부족하여 가급적 원금 상환 조건을 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전환사채란 채권인데
스타트업이 성공하면 싼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빚으로 남아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즉 투자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며 스타트업이 매력적일 경우 이런 불리한 조건의 펀딩을 하지 않겠죠. 상환전환 우선주도 전환사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상환전환 우선주의 경우 기업에 잉여금이 있을 때 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겉으로 보면 스타트업이 어려워질 경우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나 풋옵션을 비롯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돈을 갚게 만듭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통주로 펀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벤처 캐피탈이 진정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 보통주를 피할 이유가 없겠죠. 심지어 대주주 1인의 개인 지급 보증을 원하는 금융기관들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실패할 경우 대주주인 과학자가 감옥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양심 없는 관행은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한편 사업의 초기 어떤 프로젝트를 간단히 테스트하고 싶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즉 플랫폼에 프로젝트의 취지 및 기대 수익률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으고 그 결과물을 투자했던 대중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 향후 이런 식의 금융기관이 개입되지 않은 직접 금융은 더욱 발달할 전망입니다. 스타트업은 신뢰가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초기 기업이 거짓말을 한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못할 기업이라는 소문은 금세 퍼집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 유치가 급한 나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성과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실패로 드러나면 신뢰를 잃어버리죠. 잠재 가능성을 어필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프트 커미트먼트임을 분명하게 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투자자로부터 약점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이 논리적이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얻습니다. 약점을 감추려고 비현실적인 설명을 고집하면 의심을 받습니다. 한편 스타트업의 대주주가 별도의 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해상충의 소지가 생깁니다. 기업 가치를 그쪽으로 이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자가 돈을 준 것은 스타트업 임직원이 전념을 다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 약정서에 벤처 캐피탈은 회사를 감시하기 위해 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종업원들과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그들과 어떤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고 서로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스타트업이 이룬 성과가 계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을 비롯해 미래의 매출 및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납품 계약도 포함됩니다. 그 형태는 논-바인딩 어그리먼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서 서로의 부담을 덜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치 초기 스케치처럼 굵직한 주요 내용만 먼저 다루는 것이죠. MOU보다는 진전된 단계입니다. 계약의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자동 연장 여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계약의 파기를 원할 때는 만기 한 달 전 알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것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죠.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측은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바인딩을 원치 않는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바인딩을 요구하여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겠죠. 여기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즉, 서플라이 드리븐 마켓일 경우 바인딩이 확실하게 걸릴 것입니다. 한편 용역계약에 의해 제공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수요자 측에 있는지 공급자 측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급받은 물건을 수요자가 마치 자신의 브랜드처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수요자가 목적물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살짝 수정해서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대기업에게 초기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임상 단계에 있는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이전하며 초기 수수료를 약간 받고 향후 글로벌 제약사가 임상을 성공시켜 미국 식약처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으면 마일스톤과 함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얄티로 받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는 이전 받은 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존 제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바이오 업체가 개발한 기술이 더 발전된 것이었지만 굳이 투자를 더하는 것보다 업프론트 피 몇 푼 주는 것이 훨씬 싸고 경쟁자의 출현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등이 생겨 소송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법률의 적용이 다른 나라에 있을 경우 소송을 거는 측이 당하는 측에 가서 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신이 익숙한 지역의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유리하겠죠. 한편 계약 위반 시 배상도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이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어떻게 책임을 분담할지 미리 정해야 황당한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배상 비율을 10대 0으로 하기보다 상호 책임을 명문화해서 감당할 수 있는 비율로 합의해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배상의 맥시멈을 규정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를 출원한다는 것, 즉 기술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경쟁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꼴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특허를 통해 경쟁자들의 진입을 방해하며 시간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쓸데없이 특허를 내서 경쟁자 추격에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피가 어렵고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기술이라면 초기에 특허를 통해 게임을 끝내버릴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특허를 출원할 경우 지역마다 해야 합니다. 한편 상표권, 즉 브랜드 관련해서 직접적인 표현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전지를 파는 업체가 배터리라는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비타민 워터도 비타민이 녹아있는 물이라고 누구나 쉽게 연상할 수 있으므로 브랜드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제스티브 마크가 효과적입니다. 즉 상표의 서비스나 제품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진 않으나 암시해 줄 수 있는 표현이 좋겠죠.